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미국인에게 공공건강에서 가장 큰 위협이 무엇으로 생각하느냐고 물어보면 당에 따라 다른 답이 나옵니다.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공화당원은 오피오이드, 특히 최근 국가 비상사태 수준인 펜타닐이라고 답했고 민주당은 총기라고 답했습니다. 펜타닐은 몰핀보다 100배, 헤로인보다 수십 배 강한 오피오이드입니다. 중학생들도 쉽게 사는 펜타닐을 대량 살상 무기로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정도로 미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텔레비전 기자와 9살 소녀가 몇 시간 전에 총격 사건이 발생한 지점과 가까운 곳에서 같은 용의자의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플로리다주 올랜도 인근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자율은 3월에도 0.25%포인트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이 강합니다. 전기자동차 회사 테슬라가 새로운 글로벌 엔지니어링 본사를 캘리포니아주에 둔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주를 비난하면서 본사를 텍사스로 옮긴 일론 머스크가 내린 이번 결정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반더빌트 대학이 미시건 주립대학 대량 총격 사건에 대해 인공지능 챗GPT가 이메일을 쓰도록 하게 한 것을 사과했습니다. JP모건 체이스는 직원의 챗GPT 사용을 제한합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보통 때라면 눈이 내려야 할 곳에 눈이 안 내리고 내리지 말아야 할 곳에는 눈이 내립니다. 기온도 뉴욕이나 필라델피아 등 동부 지역은 예년보다 무척 높습니다. 유엔에서는 오늘 러시아가 조건 없이 우크라이나에서 철군해야 한다는 결의안에 대한 투표가 있습니다. 회원국 193개국 가운데 약 140여 개국이 찬성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문제는 중국과 인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네, 제가 여러분들께 이 내용을 언제 전해드리는가 하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오늘 비교적 조금 종합적으로 전해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악시오스와 입소스가 이제 미국 사람들에게 건강에 관해서 물어봤습니다. 공공건강이 곧 개인의 건강이기 때문에 공공건강 가운데 무엇이 가장 위협이 되는가? 이것은 물론 헬스케어 시스템까지 전부 포함되는 것이고요. 비만, 며칠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이제 그 비만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나오는가, 뭐 식품회사에서부터 일반인들의 생각까지 그 모든 것들이 전부 포함된 겁니다. 그런데 이 공공건강에 대해서 당에 따라 답이 다르게 나옵니다. 건강하는데 건강이라는 것은 결국은 나중에 끝까지 가면은 생명, 기대 수명과도 연관이 되는 것인데 민주당과 공화당이 너무 다른 차이를 보였습니다. 먼저 그 차이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민주당은 순서별로 공공, 대중의 건강에 가장 위험이 되는 것은 총기류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35% 그 같은 답변을 했는데 그에 비해서 공화당은 총이 가장 위험하다. 4%밖에 안 됩니다. 그에 비해서 공화당은 그럼 가장 공공건강에 위험한 것이 무엇인가? 오피오이드 37%가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17%. 그리고는 이제 두 번째는 공화당 민주당이 뭐 거의 똑같이 비만을 꼽았습니다. 이 비만에 대해서는 공화당이 25%, 민주당이 17%입니다. 그 밖에 캔서, 암이 네 번째로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은 총기 이쪽으로 많이 사람들이 쏠렸기 때문에 공화당은 17% 가장 중요한 게 암이다. 공공보건에서라고 얘기를 했고 민주당은 9%가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 다음이 돼서야 코비드-19 그리고 미국의 그 길도 안전하지 않고 또 그 운전자들도 안전하지 않다 하는 그 교통 문제가 나왔고 뒤를 이어서 흡연과 담배 관련 상품 그 다음이 술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많은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공공 안전에 대해서 오늘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민주당이 생각하는 가장 그 대중의 그 건강을 위협한다 하는 총기류는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그 텔레비전 기자와 여러분들 그 스펙트럼을 그 케이블 텔레비전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은 항상 틀면은 처음에 고정된 채널이 스펙트럼 뉴스 채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 그것을 이제 다른 곳으로 고정을 해놓고 여러분들께서 보시는데 플로리다주 올랜도 인근의 스펙트럼 채널 13의 기자와 9살 소녀가 그 몇 시간 전에 있었던 이제 기자들이 취재를 한 거예요. 살인 현장에서 자동차에서 20대 여성이 숨졌는데 그것을 취재하던 기자와 9살 소녀, 그 옆에 있던 소녀가 총에 맞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사진 기자는 다쳤습니다. 같은 용의자입니다. 이 용의자가 체포는 됐습니다. 체포됐는데 그 밖에도 제3의 장소에서도 뭐 소녀와 어머니에게 뭐 총을 쏘고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건 그만큼 미국의 총기 사건이 너무 심하다. 이제는 기자까지 숨진다. 물론 그 19살의 용의자입니다. 흑인 용의자인데 이 용의자가 기자를 뭐 경찰로 오해하고 그랬는지 아니면 기자인 줄 알고 표적을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이제는 여러분들께서 미시건 주립대학교의 총격 사건을 보셔서 아시는 것처럼 샌디욱 초등학교 총격 사건에서 살아서 미시건 대학교에 들어갔더니 또 학교에서도 총격 사건이 일어났고 플로리다주의 파클랜드 고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났을 때 무사했는데 미시건 주립대학교에 가서 또 똑같이 총격 사건을 경험하는 것처럼 한 기자가 살인 사건을 취재하고 있는데 그 현장에 용의자가 와서 이 기자를 총으로 쏴서 숨지게 했습니다. 이제는 스토리가 아주 그 단편적인 것이 아니라 복잡하게 얽히고 얽힌 이런 일들. 그래서 그 용의자는 뭐 사연이야 많죠. 가정폭력 경력 전과, 살상무기를 쓴 뭐 또 절도 등의 전과, 총기 관련해서도 전과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다 뭐 사연은 다르지만 결국은 총이잖아요. 총. 이게 민주당이 가장 위험하게 생각하는 대중의 건강입니다. 그리고 공화당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중의 건강을 오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펜타닐, F자로 시작되는 겁니다. 펜타닐인데 우선 펜타닐이 무엇인가부터 펜타닐은 오피오이드 종류입니다. 진통제 종류잖아요. 그래서 이 오피오이드에는 펜타닐도 포함되고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몰핀도 포함됩니다. 모핀과 펜타닐은 의료용으로 합법입니다. 다만 이제 그 양의 조절이 있는 것이고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지 되는 것인데 몰핀보다 펜타닐이 50배에서 100배 강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몰핀과 펜타닐 사이에 헤로인이 있는데 헤로인은 불법이죠. 그래서 이제 스케줄 1, 2로 구분을 해서 연방 불법 마약이기 때문에 이 헤로인은 스케줄 1에 속하고 의료용으로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같은 오피오이드입니다. 헤로인이나 몰핀이나 펜타닐이나 다 진통제 성분에 사람이 너무 아플 때 그 고통을 줄여주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과하면 행복감으로 도취되고 해서 사람들이 중독되는 거잖아요. 헤로인, 몰핀, 펜타닐 전부 오피오이드입니다. 오피오이드인데 기본적인 차이는 헤로인은 불법이기 때문에 스케줄 1으로 구분이 되고 몰핀과 펜타닐은 의료용으로 쓰기 때문에 스케줄 2입니다. 몰핀보다 펜타닐이라는 게 요즘 유행하는 펜타닐이라는 게 50배에서 100배가 강하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더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쓰입니다. 말기 암 환자라든가 그런 곳에 쓰는 게 펜타닐인데 지금 이 펜타닐이 중학생, 고등학생이 마구 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차이가 있다면 이 몰핀과 펜타닐의 차이는 몰핀은 우리가 이제 양귀비라고 불리는 아편 성분, 자연 발생해서 자연에서 추출되는 것이고 펜타닐은 합성입니다. 인조입니다.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살충제라든가
또 세제에 쓰는 그런 재료들 인도나 중국에 엄청 많은 그런 것으로 쉽게 값싸게 만들 수 있는 게 펜타닐이다 하는 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강도를 일단 말씀을 드렸어요. 어느 정도로 강한 것이냐면 헤로인보다는 이 펜타닐이 어떤 사람은 10배, 20배라고 얘기하는데 역시 몰핀의 최저 강한 그것인 50배 강하다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펜타닐이. 연필 아주 촉 2mg, 3mg만 먹어도 이건 또 주사약도 필요 없습니다. 주사도 필요 없고 먹는 약으로 돼 있어요. 어린이들 먹으라고 무지개 색깔로 뭐 퍼플, 그린, 핑크 색깔로 나옵니다. 한 알만 먹어도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연필 총만큼 2mg 내지 3mg을 먹으면 사망할 수 있습니다. 한 알만 먹어도. 그런데 또 어린아이들이 이걸 모르고 먹는다는 거예요. 내가 인터넷에서 주문을 했는데 헤로인인 줄 알고 주문을 했는데 펜타닐이 자주 온다는 그런 얘기죠. 보통 헤로인은 한 30mg을 먹으면 성인 보통 체구의 성인 남자들이 숨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펜타닐이라는 것은 2mg, 3mg만 먹어도 치명적인 거죠. 1959년도에 개발됐다고 하고 미국에서는 의료용으로 1968년도부터 쓰여져 왔는데 요즘은 2021년도 이런 그 마약류에 중독돼서 숨진 사망자의 3분의 2가 펜타닐입니다. 무척 싸요. 말씀드린 것처럼 쉽게 만들고 주사 바늘이 필요 없고 2014년부터 2019년 사이에는 대부분이 이제 중국에서 밀수가 많이 되었는데 요즘은 우편으로 사람들이 소포로 많이 받고요. 기본적으로 뭐 멕시코의 카르텔이 밀수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것도 오늘 제가 이제 뒤에는 파이낸셜 타임즈의 영국의 이 펜타닐에 대해서 미국의 펜타닐에 대해서 아주 그 심층 취재를 한 것을 보도를 해드리겠는데 굉장히 여기도 정치적인 것이 많이 들어갑니다. 공화당은 이민자들이 가져온다고 하지만 사실은 멕시코 국경 쪽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펜타닐은 80% 이상이 미국 시민에 의해서 들여오는 거랍니다. 개인 이민자가 가져오는 양은 뭐 1% 미만이고요. 그리고는 또 이 펜타닐이라는 헤로인보다도 강하고 몰핀보다도 강한 오피오이드를 다른 마약과 코케인이라든가 뭐 헤로인과 섞을 수도 있고 이러면 완전히 죽음 그 자체를 부르는 것이죠. 파이낸셜 타임스의 기사를 지금부터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펜타닐이라는 치명적인 오피오이드 진통제 성분의 이 약물을 막기 위한 미국의 투쟁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놀라운 속도로 미국 사람들 수명을 앗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량 살상무기라고 불러야지 된다는 주장이 강해집니다. 해병대 출신의 한 남성이 저녁을 아이와 잘 먹었어요. 뭐 농담도 하고 그랬는데 다음날 아침에 아들이 16살인데 침대에 가봤더니 얼굴이 완전히 잿빛으로 변했고 딱 약통이 있는데 처방전이 있어야지 되는 진통제인데 알고 보니까 이게 펜타닐이었다는 겁니다. 이걸 아이들이 팔기도 해요. 길에서.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팔라고 시키는 겁니다. 의사가 이 아들에게서 인공호흡기를 뗐을 때 아들은 숨졌는데 본인이 뭘 먹은 줄도 모른다는 거죠. 이 아이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기만당한 것이고 독약을 먹은 거야. 어린아이들이 펜타닐이 그 정도로 치명적인 2mg 연필 총만큼 조금만 먹어도 숨진다는 것을 모르고 또 헤로인인 줄 알고 먹고 숨져버린다는 겁니다. 경제적으로도 지금 5분마다 한 명이 이 과잉 복용을 하는 건데 과잉으로 먹고 있는 건데 경제적으로도 미국에 뭐 굉장히 많은 손해를 줍니다. 뭐 1조 5천억 달러 매년. 왜냐하면 먹으면 무슨 병원에 실려가고 해야지 되니까 그런 것들과 함께 미국인의 수명을 지난 25년 사이 최저로 낮춰놓는데 펜타닐이 큰 역할을 한다고 알려줍니다. 15살에서 19살 사이의 과다 복용이 2018년에서 2021년 사이에 150%가 늘어났습니다. 예전에는요. 무슨 이런 헤로인 성분의 마약이라든가 이런 것을 과다 복용해서 숨지는 사람들이 45세 이상이 많았는데 지금 나이가 이 펜타닐이라는 싸고 쉽게 접할 수 있는 것 때문에 나이가 굉장히 사망하는 나이가 밑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2020년도에 사실 선거 당시에 공약을 했습니다. 공약을 하면서 오피오이드 중독으로 치료받는 사람들의 치료 확대
그리고 뭐 이걸 정보 같은 것,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진통제에 몰핀도 들어가고 펜타닐도 들어가고 헤로인도 들어가는데 헤로인은 불법이고 뭐 이런 모든 이런 것들 얼마나 위험한가, 강한가, 강도 비교 같은 것을 했는데 그 같은 것 정도를 하는 데까지는 찬사를 보냈지만 너무 느리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대량 살상 무기로 퍼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얼마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도 짧게지만 펜타닐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많은 공화당의 의원들이 당신 탓이야 라고 지적을 했죠. 느리다는 겁니다. 대응이 느리다는 것이고 지금 데이터에 따르면 2021년 펜타닐 밀매는 86%가 미국 시민에 의해서 그리고 2020년에는 그때는 이제 선거가 있었던 해죠. 83% 점점 날이 갈수록 미국 사람들이 미국으로 들여오는 펜타닐이 더 많다는 겁니다. 멕시코 뭐 카르텔이라든가 이런 그 조직보다도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펜타닐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펜타닐을 복용하는 대상이나 아니면 파는 것도 어린이가 어린아이에게 팔도록 한다는 거거든요. 고등학생, 중학생에게 판매책이 어린아이들에게 한 $500 정도 주고 그러면 이제 뭐 아이패드 하나 살 수 있는 정도? 뭐 아이폰 하나를 준다던가 이렇게 하고 사게도 그러니까 팔게도 하고 아이들이 먹게도 하고 해서 돈을 번다는 얘기입니다. 미국만으로는 이게 해결될 수 없는 문제죠. 중국에서도 들여오고 멕시코에서도 들여오고 밀수가 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3월 달에 비엔나에서 UN 마약위원회의 회의가 열립니다. 여기서 미국이 특히 이제 그 펜타닐을 만들 수 있는 미국 내에서도 제조를 하겠죠. 만들 수 있는 그 어떤 화학약품 이건 인조니까 몰핀처럼 천연 성분 아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그런 중국이라든가 인도가 그런 물질 그 케미컬이요 펜타닐을 만들 수 있는 케미컬을 규제를 강화하도록 미국이 그쪽에 요청을 하고 어떠한 요구까지 할 텐데 전 같았으면 이런 게 통했습니다. 통하고 협조할 것을 미국이나 중국이 협조를 했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죠. 기본적으로는 대만을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방문하고 난 뒤에 중국이 미국에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 게다 대고 이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모스크바를 가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의논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야 라는 것을 지금 다시 한번 확인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되는 경우 미국이 해달라는 것을 이게 지금 미국의 문제인데 중국이 협조를 해줄 것인가 여기에 지금 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 내에서도 뭐 어디 뭐 의사 처방 없이 다 이런 것을 온라인으로 쉽게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국내적으로는 해결을 하려고 하면은 공화당은 일단 뭐 해결을 한다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는 민주당 대통령이 잘못이야 하고 비난을 하고 있고 그 오는 국가에서 뭔가 해결을 하려고 하면 지금 국가와 국가 간에 이런 문제가 있고 그 상황에서 아이들이 펜타닐이 뭔지도 모르고 헤로인인 줄 알고 먹고는 숨져버리는 그 비율이 굉장히 늘어난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들이 직접 그 오늘의 미국을 듣고 계시는 분들이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대부분이기 때문에 무슨 펜타닐이라든가 헤로인이라든가 이런 곳에 뭐 접속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안 계실 겁니다. 그러나 지금 미국 사회 내 주변에서도 내 조카도 그럴 수 있고 우리 직장에서 일하는 젊은이들도 그럴 수 있고 하기 때문에 펜타닐이라는 것이 무엇이다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진통제 몰핀보다 50배에서 100배 강하고 헤로인보다도 그 무섭다는 헤로인보다도 수십 배 강해서 그것도 주사바늘 필요 없이 약으로 한 알만 먹어도 숨질 수 있는 그런 정도다 하는 그 메시지를 제가 오늘의 미국에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었습니다. 잠시 뒤에는 뭐 좀 추우세요? 여러분들 계시는 곳 추우면 추워서 더우면 더워서 비정상적인 기온일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교통부 장관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같은 지역을 방문한 것 그리고 이제 내일이 세계적으로 가장 그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관련 뉴스 전해드립니다.
잠시 뒤에는 좀 추우세요? 여러분들 계시는 곳 추우면 추워서 더우면 더워서 비정상적인 기온일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교통부 장관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같은 지역을 방문한 것, 그리고 이제 내일이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관련 뉴스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아직은 결과 나오지 않은 것 같네요. 오늘 유엔에서 한국, 미국 전부 투표를 하겠죠. 193개국이 유엔의 회원국입니다. 러시아가 아무런 조건 붙이지 말고 지금 당장 우크라이나에서 철군해라. 러시아가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세계는 또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고 대다수 회원 국가는 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중국, 인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런 나라들이 기권을 할지 반대를 할지 기권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지만 아무튼 그렇고 지난번에 마지막에는 143개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고 5개국이 러시아를 지지했습니다. 그 안에 이제 북한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기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기권하지 않을까 중국이나 인도 같은 인구가 많은 나라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라로 따지면 지난번에도 143개국이라고 하지만 거기에 기권한 나라에 인구가 가장 많은 중국과 인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사는 그 인구 숫자로 따지면 러시아를 국가별로는 143개국이고 5개국만 러시아를 공식적으로 지지를 했지만 이번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 사람 숫자로는 그 기권한 국가 굉장히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 차이점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난 몇 주일 동안 한 국가라도 더 이쪽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우크라이나 쪽으로 서방 세계에서는 애를 썼죠. 애를 써서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그 결의안 조항에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세세한 것들을 조금 빼고 하면서 더 찬성표가 많이 나오도록 상징적인 거지 이 결의안을 가지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상징이라는 것이 여론이 되고 여론이라는 것은 평시나 전쟁 시에나 항상 어떤 측의 그 힘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겁니다. 오늘은 143개국보다 덜 지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 8개국 정도가 빠져서 135개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러면은 내일이 2월 24일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1년이 되는 날이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다른 나라에서도 그렇고 지도자들은 아직까지 계속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심지어 미국의 F-16 같은 것도 우크라이나에 줘야지 된다는 여론도 강해지고 있기는 한데 일반 사람들은 돈을 거기다가 그렇게 많이 써야지 돼.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기도 하고요. 며칠 전에 그 이스트 팔레스타인에 가서 그런 비슷한 그 비유를 하기도 했고 또 공화당에서도 그런 문제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1년이 지난 지금은 지난해보다 더 적은 국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열렬하게 지지를 하고 있다. 전반적으로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G7이라든가 나토라든가 그 오펙, 그 OECD 국가라든가 이런 좀 힘이 있고 돈이 있고 하는 국가들은 역시 그 미국이나 유럽 연합 또 나토 편을 들고는 있지만 러시아에 등을 돌리면서 그러고는 있지만 여전히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그런 곳에서는 러시아 쪽으로도 향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야지 되고요. 다만 이제 파키스탄은 이쪽으로 온 것 같거든요. 말하자면 미국 쪽으로 그런 점이 있어서 오늘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를 것 같고 지금 사실 미국에서 정치적으로 막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제가 크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간단하게만 전해드리자면은 1월 6일 의사당 폭동 사건에 대해서 그 폭동 사건 비디오를 케빈 맥카티가 공화당의 지금의 하원 의장이죠. 터커 칼슨에게는 뭔가를 그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걸 보여준 게 있답니다. 터커 칼슨에게. 그래서 이제 그게 이슈가 되고 있고 그리고 역시 의사당 폭동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고 있는 특별검사가 잭 스미스, 이 잭 스미스라는 특별검사가 두 가지를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는 의사당 폭동 사건이고 거기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는가, 영향을 미쳤는가. 또 하나는 이제 대통령에서 물러나면서 기밀 서류를 플로리다 집으로 가져간 것, 그것을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 특별검사가 이방카 트럼프와 그의 남편인 자레드 쿠슈너에게 소환장을 보냈습니다. 뭐 소환에 응할지 응하지 않을지 어떻게 피해 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면 지금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도 소환장을 보냈고 그 사건과 관련해서 또 이제 비서실장, 전에 비서실장이라든가 또 전에 국가안보보좌관에게도 소환장을 보낸 거잖아요. 뭐 다른 사람들이야 지금 딱 떠오르게 나타나는 그런 그 정치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크게 상관이 없다 할지라도 마이크 펜스가 야, 내가 거기에 나가서 사실대로 증언을 하자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나쁜 불리한 증언인데 그렇게 되는 경우는 내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표를 어떻게 가지고 나오는가? 내가 대선에 출마를 해야지 되는데 그런 고민이 이제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는 있는 거고요. 뭐 마크 메도우스 비서실장이라든가 로버트 오브라이언 그 국가안보자문은 뭐 크게 신경은 안 써도 되지만 아무튼 이런 사람들에게 소환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제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그 미국 정부가 바이든 대통령이 돈 쓰는 것 여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교통부 장관이 핏 브리저즈가 오하이오주의 이스트 팔레스타인이라는 열차 뭐 38량이 이탈을 한 탈선을 한 그곳을 방문을 합니다. 교통부 장관으로서. 그런데 그 전에 이스트 팔레스타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먼저 방문을 했습니다. 이 이스트 팔레스타인이 포함된 컬럼버스 카운티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2020년 선거에서 71% 이상 표를 준 곳입니다. 굉장히 친트럼프적인 곳입니다. 이곳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서 열차가 탈선을 했는데 한 5천 명도 안 되는 그런 그 주민들에 대해서 연방정부가 참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네. 느려 터지기는 하면서 본인 그 브랜드인 그 트럼프라는 물을 가지고 갔습니다. 물을 기부하겠다는 거예요. 물도 가지고 갔고 트럼프 비누도 파나 봐요. 트럼프 그 세제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제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오하이오주의 주지사는 공화당입니다. 그리고 환경부 그 장관은 민주당입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됐기 때문에 공화당인 주지사와 민주당인 환경부 장관이 직접 그 물을 마시면서 뭐 병물이 아닌 물을 수돗물을 마시면서 이제는 안전합니다라고 주민들을 안심을 시키고 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안전하지 않다면서 본인 브랜드의 물을 가지고 와서 그곳에다 기부를 한 것이 있고요. 그리고는 정부가 이 타운을 이스트 팔레스타인을 배신했다라고 얘기하면서 글쎄 바이든이 우크라이나에 갔다 온 뒤에 돈이 남아있나? 연방정부가 그곳에 지원할 돈이 남아있나? 그러니까 빈정거리는 거죠. 우크라이나에 쓸 돈이 있는데 돈을 그곳에다 다 쓰면 국내 이 이스트 팔레스타인에 쓸 돈이 있겠어? 하는 식으로 지금 그 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방문하기 전에 열차 탈선이라는 게 이제 뭐 50년대, 60년대의 열차 그런 그 관계자들이 뭐 100만 명이었으면 지금 그것에 너무너무 작은 숫자로 줄어들었고 또 그들에 대한 대우도 형편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은 엄청나게 벌었는데 그 번 돈의 거의 대부분을 주식을 회사에 뭐 노던포크 서든을 포함을 해서 6군데 큰 열차 회사들이 번 돈의 거의 전부를 주식을 되사들이거나 아니면 이제 주주들에게 배당금 주는 데 썼지 어떠한 뭐 직원들의 복지라든가 뭐 임금 인상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쓰지 않았다고 이제 민주당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피곤하고 일 시간 겹치고 시간이 너무 많고 등등 하다 보면은 이런 사고가 나온다. 물론 열차 그 자체의 어떠한 그 기간 산업의 하드웨어의 문제도 있지만 소프트 파워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민주당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 며칠 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곳에 갔을 때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민주당은 기업의 탐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오바마 시대에
열차를 포함해서 이러한 그 회사에 대해서 규제를 참 많이 강화를 했죠. 특히 뭐 프랭크 법안 해서 그 은행권에도 굉장히 강한 그런 그 규제안 같은 것을 만들었잖아요. 이 열차, 철도 회사에도 마찬가지로 오바마 때 그런 것을 만들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 때는 공화당이고 하니까 기본적으로 규제를 없이 자유롭게 사회가 움직이는 것, 경제가 움직이는 것이잖아요. 민주당은 정부가 어느 정도까지 한계, 뭐 예를 들어 기간 산업이라든가 아니면 공공건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좀 컨트롤을 해야지 된다. 아니면 회사에다 맡겨놓으면 민간 회사는 항상 이윤 추구가 거의 모든 목표이기 때문에 그게 누가 공공을 위해서 일하겠는가 하잖아요. 해서 당시에 2016년도에 강하게 규제해 놨었던 것을 트럼프 전 대통령이 풀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러한 사고가 일어나는 원인이다라고 민주당이 이전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제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했겠어요. 그것이 원인이 아니다라고 당연히 얘기를 했겠죠. 이것은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이 사설을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요. 오하이오주의 사람들이 정치인들의 소품이 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금 이제 선거에 나가야지 되니까 민주당이 말이야 일을 이렇게 잘못하고 있어. 내가 만약에 대통령이었다면 이런 일 없을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민주당은 상식적인 안전 규제를 공화당이 많이 풀고 그리고 그 같은 상식적인 안전 규제를 철저히 지켜야지 될 회사가 공화당 정치인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돈을 주면서 그 돈을 아니 안전 이런 것에 쓰고 직원 복지에 쓰지 왜 정치인들에게 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한다 하고 서로 비난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하이오주의 사람들만 정치인들의 소품이 되고 있다. 이게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이 사설이었던가요? 네, 사설에서 썼던 지적입니다. 잠시 뒤에 금리 인상과 테슬라 사람이요. 한번 말해놓고 그리고 절대로 이제 그곳에 돌아가지 않을 것처럼 하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실제로 돌아가기도 해야 돼요. 이윤이 걸린 문제라면 그런 문제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이제 3월 달에 3월 21일과 22일에 연방준비제도가 미팅을 하는데 그때 이자율을 얼마 올릴까? 뭐 요즘에 어떤 사람들은 0.5% 아닌가 하는데 지금 보니까 현재로서는 월스트리트저널이나 아니면 또 그쪽 방면에 능통한 파이낸셜 타임스나 전부 0.25%포인트 인상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같은 신호를 봤다는 건데 이게 지난번에 공개시장위원회 뭐 회의하고 나서 회의록이 작성되고 나면은 무슨 좀 시간이 걸려서 공개가 되죠. 그 공개된 것을 보니까 당시에 이제 0.25%포인트 올렸습니다. 11월 달에 0.75% 그리고 12월 달에 0.5% 또 1월 31일부터 2월 1일까지 공개시장위원회 열어서 그때는 0.25%였는데 당시에도 여러 이제 데이터를 보고 연방준비제도의 이사들도 의견이 다른 겁니다. 0.5% 올려야지 된다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결국은 그 회의하는 도중에 보면은 결국은 이제 뭐 만장일치로 0.25%포인트로 했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기준금리가 4.5에서 4.75% 사이입니다. 소매 지출 1월 달에 크게 늘어났고 실업률은 여전히 뭐 53년 만에 최저인 3.4%. 그런데 이제 여기에 또 인플레이션 줄어드는 게 1월 달 들어서 줄어들지 않고 또 이게 또 멈춰버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될 것인가 12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올해 연방금리 5.1% 정도까지 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했어요. 그럼 지금 이제 맥시멈 4.5에서 4.75니까 두 번 더 올리면 된다는 거잖아요. 6월까지 이렇게 해서 3월과 5월에 0.25%포인트씩 올리면 된다 하는 건데 일단 내일 이제 그 상무부에서 개인 소비 지출 그 물가 그 지수를 발표를 하는데 전반적으로 쭉 그 회의한 것을 읽어봤더니 이번에는 0.25%가 맞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30년 그 고정 모기지 이자율도 1년 전에 4%였다가
지난해 11월 달에 최고 7%까지 올라갔다가 이달 초에 6%대로 떨어졌다가 지난 2주일 사이에 투자가들이 여전히 뭐 이제 멈추지 않고 금리 인상은 하겠네 하는 뭐 이런 예상을 하면서 다시 이제 지금 모기지 신청하시는 분들 7%대이죠. 대체적으로. 그렇게 해서 아무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로서는 다음 이자율 인상은 0.25%포인트다 하는 얘기고요. 테슬라가요. 새로운 무슨 글로벌 엔지니어링 이런 그 본사 헤드쿼터를 캘리포니아주에 두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일론 머스크가 혼자서도 아니고 그렇게 원수처럼 얘기를 하더니 게빈 뉴섬 주지사와 같이 나란히 서서 그 기자회견을 하는데 보니까 엔지니어링 본사고 실제의 본사는 헤드쿼터는 텍사스로 옮겨갔잖아요. 그 개인 소득세 안 내고 하는 그런 텍사스로 옮겨갔는데 앞으로 이 테슬라는 본사가 2개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 엔지니어링 이 부분도 그 본사고 텍사스에 있는 회사의 본사도 본사다라고 얘기를 해서 뭐 직원들도 이거 뭐지? 하는 뭐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텍사스에는 본사만 옮겨간 게 아니라 2021년도에 공장, 기가 공장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그 테슬라 자동차를 만드는 곳이 그곳에 있는데 코비드 때 이 그 알라메다 프리몬트에 있는 공장을 계속 가동하려고 했었을 때 그때는 사람들이 무척 예민했고 보건 관계자들도 경고를 많이 했었을 때죠. 일론 머스크 스타일로 사람들이 막 마스크 쓰고 걱정하고 밖에도 안 나가고 할 때에 공장은 또 따닥따닥 붙어서 일해야 되잖아요. 그런 일을 하게 하려고 하다가 막 캘리포니아주와 부딪히기도 하니까 캘리포니아주는 규제도 많고 소송도 많고 세금도 많아 하면서 본사를 옮겨버렸잖아요. 그러면 다시 안 볼 것처럼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겁니다. 더군다나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소송이 많이 걸렸잖아요. 이 테슬라가 굉장히 인종차별적이다 하는 차별 소송이 있고 그리고 또 뭐 자율주행에 대한 소송도 있고 캘리포니아주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팔로알토에 있는 전에 휴렛패커드의 회사였었답니다. 그곳으로 이제 엔지니어링 글로벌 자가 붙어요 앞에. 글로벌 엔지니어링 헤드쿼터를 그곳에 둔다 하는 얘기입니다. 직원들은 놀랐어도 아니 그렇게 말하고 또 돌아와 업계에서는 놀라지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이득을 보고 가는 거잖아요. 회사는. 베이 지역이 하이텍 회사가 몰려있는 거 누구나 다 압니다. 그 스티브 잡스가 돈 없었을 때 그때 막 맨발로 다니고 막 또 불교에 심취하고 했었을 때 사과 물어뜯고 하면 사과를 물어뜯는 게 아니죠. 물어먹고 하면서 그 일을 시작했었던 것도 바로 그곳이고 그 이후에 얼마나 많은 회사가 왔어요. 삼성 같은 회사는 작은 회사들을 많이 샀잖아요. 하이텍 회사가 모여있는 곳이 베이 지역입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주행 자동차를 만드는 것도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인재가 하는 겁니다. 테크놀로지의 탑 인재들이 모여있는 곳이라는 거죠. 그곳에서 인재들을 이제 딱 발굴을 해서 우리 회사에서 좋은 이제 최고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인재가 많은 곳에 세계 기술의 혁신과 중심으로 복귀하는 게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놀라지 않았다는 겁니다. 캘리포니아주도요. 얼굴을 붉힐 땐 붉혀도 좋죠. 테슬라가처럼 세계 최고의 전기 자동차 회사에서 본사를 여기다가 둔다 하면은 내년에 60만 대 이상을 생산할 계획이잖아요. 제조할 계획이잖아요. 테슬라가 북미에서 가장 바쁜 자동차 공장이 테슬라 공장이고 뭐 이러니까 캘리포니아주로도 좋고 그리고 일론 머스크로서는 지금 또 다른 인수한 기업 트위터와도 가깝잖아요. 이런 정보와 관련된 소셜 미디어의 하이텍 회사이건 자동차의 하이텍 회사이건 많은 하이텍 인재들이 몰려 있는 곳에 회사가 있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는 거죠. 캘리포니아주는 그 같은 그 일론 머스크의 욕망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인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시는 안 볼 것처럼 하고 떠났던 일론 머스크를 다시 돌려올 수 있는 거죠. 이것도 캘리포니아주가 갖고 있는 실리콘밸리가 갖고 있는 실력이죠. 실력이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시지는 않지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하는 추세에 관한 뉴스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반더빌트 대학이 미시건 주립대학 대량 총격 사건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런 때는 뭐 어떻게 하세요? 뭐 이런 거겠죠. 그런데 그 이메일을 누군가 사람이 쓴 게 아니라 인공지능 챗 GPT라는 지난해 11월 달에 나온 그 인공지능이 쓰도록 했습니다. 학생들이 이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 내용 자체가 사람이 쓴 것과 비극에 대해서 인공지능이 쓴 것과 차이가 있었겠죠. 또 맨 아래는 이것은 이 이메일은 뭐 크레딧을 줘야지 되니까 인공지능 챗 GPT 언어 모델로 한 것입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내용에 만약에 그 반더빌트 대학교의 학생들은 아니었지만 미시건 주립대학교였지만 어떻게 해야지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조의를 표하는 거라든가 하는 모든 것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사람의 손길이나 사람의 마음이 아니었고 인공지능이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항의에 항의가 이어졌고 그 반더빌트 그 소속의 그 피바디 대학교 학생들에게 보낸 이메일이었는데요. 학교에서 사과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모두 안전하게 하기 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우리가 뭘 하고 있다라는 것만 강조를 했지 어떻게 위로하는 마음과 뭘 어떻게 했으면 어떻게 해라 하는 도움을 주는 것은 빠졌다는 겁니다. 기계가 쓴 그 이메일이. 그래서 학생들이 화내니까는 이게 학생 신문이 그 반더빌트 허슬러라고 막 비난을 했고요. 이거 인간적으로 격분했다, 역겹다. 어떻게 공동체에 관한 이메일을 이렇게 작성을 할 수가 있겠는가 했더니 학교에서 우리가 판단 잘못했습니다 하고 쫙 고개 숙였고요. JP 모건 체이스는 스태프들에게 이 인공지능 뭐 이렇게 알아보고 하는 검색 엔진을 사용을 제안을 했답니다. 물론 이제 이 챗 GPT라는 게 11월 30일에 처음 나오고 나서 지금 훨씬 1억 명도 넘는 사람이 쓰고 있고 수많은 잠재력이 있죠. 그리고 수많은 호기심도 해결해지는 곳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과 허구 사이에서 좀 구분이 없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이 그 돈과 연관이 된 이 JP 모건 체이스 같은 경우에 직원이 챗 GPT와 뭔가 그 채팅을 할 때에 커스터머와 소통을 할 때도 그렇고 뭐 비밀 정보를 챗 GPT와 공유를 하게 될 수도 있을 테고요. 뭘 물어보다 보면은 말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교육계에서는 글쓰기의 방식을 현대화한다 하고 장점으로도 보고 있지만 수많은 대학교에서는 이게 인공지능이 쓴 게 아직까지는 못 쓰는 그런 에세이나 논문보다는 나아 하니까 그런 인공지능이 쓰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고 하버드에서도 금지하고 그러니까 장단점이 다 있기는 있는 겁니다. 그런데 체이스의 경우에는 이게 일단 금지를 해야지 된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챗 GPT 이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더 파워풀한 빙 아니면 뭐 에지 앱을 내놓기도 했는데 이것도 막 난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은 나를 어때요? 막 채팅하면서 인공지능이 사람들한테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런 거. 그리고 저는 이제 날마다 시험을 하고 있는데 어제도 제가 새로 나온 뉴스에 대해서 챗 GPT에게 물어본 결과 챗 GPT는 저에게 틀린 답을 줬습니다. 그리고 또 그 틀린 답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한다고 했습니다. 뉴스면에서는 완전한 것 같지 않습니다. 네, 지금 뭐 뉴욕이나 볼티모어, 필라델피아, 보스턴, 워싱턴 DC 그리고 뭐 한국 분도 많이 살고 계시는 버지니아의 리치몬드, 마이애미 이런 데가요. 평균 이때쯤보다 기온이 훨씬 높거든요. 그리고 로스앤젤레스처럼 기온이 이제 어느 정도 숨쉴만 하다 해야지 되는데 너무 추워서 저도 지금 가죽 입고 있잖아요. 가죽 입으면 안 되는데 하지 마세요. 너무 오래전에 수십 년 전에 옷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정상적으로 따뜻하거나 비정상적으로 추운 것, 이 기운은 어쩌할 것인가? 아무도 모르죠. 강혜신이었습니다.